중국인민지원군 노병 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에 환을 보내셨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에 화환을 보내면서 연이어서 화해 손짓을 보내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잇따라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의 공개 활동 빈도가 집권 초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나와 계시고요. 또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담을 본격적으로 좀 나누기 앞서서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을 기념해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 축하연설에서 중국 인민군 지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에 화환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돌세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에 환을 보내셨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셨는데요. 전 원장님 우선 어떻습니까?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례적인 건지 이게 어떤 중국에 대해서 화해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걸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환을 보낸 것은 뭐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7월 29일 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네. 여기서 조의를 표하고 예.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화환 정도 가지고는 격이 낮죠. 그만큼 현재 북중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했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화환까지 보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그런 겁니다만은 네.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우리가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좀 냉랭한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북중 정상회담일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12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예.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와서 축하해주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규모 경제적인 이제 중국의 투자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그런 화환 보내고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해결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고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사실 이 전사자 묘에 직접 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환을 보낸 게 그다지 적극적인 행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북한의 속내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좀 원조의 손길을 내민 거 아니냐, 어떤 요청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통치 자금이 거의 고갈돼 간다. 예. 이런 이제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는 판국이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결국 손 벌릴 때가 남북 관계가 해빙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제스처로 중국에 대해서 저는 화환을 보낸다든지, 또 이번 노병 일군 대회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2번씩이나 그렇죠. 했거든요. 과연 8.15 때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을 몇 번 할지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의 저런 베이징을 향한 메시지는 뭔가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과 또 앞으로 이제 베이징 방문을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현대 사학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택동은 당시 북한을 돕느냐, 대만을 해방하는 전쟁을 새로 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대만 해방을 포기하고 북한에 참전해서
거의 괴멸 상태이던 김일성 정권을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북한이 제대로 안다면은 아마 저 정도로는 많이 부족한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북중 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이 직접 가기도 했었다는 이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 아닝도 묻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네, 마오안용이 이제 그 당시 대위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한국 전쟁이 북한군 외에 중국군과 소련군이 좀 공군이나 이런 데서 참전하다 보니까 통역 장교가 필요해서 마오안용이 통역 장교로서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팽덕회 사령부에 같이 있었는데 마오안용이 죽게 된 것도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아주 단순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그 당시 중국 조중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인 북한 측 부사령관인 김웅중장이 계란을 이제 8발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계란을 그 밤에 구워 먹으려고 다 이제 갱도에 지하시설에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대피하지 않고 불을 피워놓고 그걸 구워 먹다가 B-29의 폭격을 받고 이제 거기서 직사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오안용도 뭐 영영하게 전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회창군이라는데 저도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휴전선상에 중국인민지원군이 묘지가 가끔 있지만 7, 80년대 그걸 다 모아서 그 회창군으로 다 가져가긴 했습니다. 네. 이것을 문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좋아지니까 또 중국도 발전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인민군 묘까지 중국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 있는 건 아직 거의 못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쯤에서 시진핑 중석의 동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동북적 최대 도시입니다. 선양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선양 방문이 이제 1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불과 10일 전에도 동북 지역을 또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북 지역 방문이 잦은 이유, 뭔가 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처음 방문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예. 1년 11개월 전, 약 2년 전에도 방문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점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이제 중국에서 전승기념 열병식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네. 김정은을 초청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첫째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동북삼성을 좀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라고 하는 신실크로드라고 하는 지금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로 서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네. 대개발 전략을 예. 지금 1대1로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삼성이나 동북 지역은 좀 소외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해로나 그 육로를 통해서 서양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 내부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네. 소외 의식을 갖지 말라. 그래서 창지2 개발도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또 그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북삼성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적 협력이나 개방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일단은 북한이고 남한이고 일본이고 미국까지 겨냥하는 겁니다. 이게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 것 같고 첫째는. 예. 둘째로는 역시 이제 북한을 좀 의식했다고 할까요? 그러한 전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중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는 것은 뭐 북한에서도 좋지 않은 겁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 이번에 9월 3일 날 전승 기념일 날 김정은이 오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10월 10일 날 이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북중 관계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 관계 복원을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모로 이제 이목을 좀 그렇습니다. 집중시키기 국내적인 차원, 위한 국제적인 차원이 그렇습니다. 다 아우러져 있다. 그렇게 북한도 보여집니다. 의식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동북 삼성 지역이라는 게 북한과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그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과 이제 전통, 소위 항일 투쟁의 전통의 뿌리가 거기 있고 네. 현재는 이제 전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지역이 이제 그 중공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다른 이런 남부나 상하이나 이런 데는 경제 성장이 좀 있었는데 이 동북 삼성의 경제 성장이 대단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인구가 거의 한 1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특히 이제 두만강 그 삼각지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시장을 잘 발달시키고 거기서 생산한 물자를 이제 북한의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런 출로를 중국은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결국 북한이라는 이런 얼어붙은 땅 때문에 잘 해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의 북한 정권을 향해서 그 캐도 남마이 뭐 난도 이런 말로 이제 4차 핵실험만 하면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아주 심한 말을 좀 네.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에 공포를 먹었는지 아니면 뭐 이란 모델을 보고 자신들도 어떤 협상으로 핵을 해결하려는지 그건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중국과 대결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의미하다. 그리고 또 9월 초청장을 받아놓은 9월 3일 예. 그 퍼레이드에도 김정은이 안 간다면 결국 지난 5월에도 못 갔는데 못 베이징, 갔죠. 러시아에도 못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까지 못 가면 결국 김정은은 국제사회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김정은의 선택 또 중국의 선택 이것은 뭐 화해 협력으로 갈지 계속 대결의 극치로 갈지 그것은 아마 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9월 3일 열병식 말씀인데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중국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뭐 맞물려서 그렇다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 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9월 3일 날 방문할지 좀 의문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예, 걸까요, 사실. 지금도? 네, 많은 고민을 했겠죠. 네. 득실을 따졌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최초의 해외 방문이고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 최초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그냥 가서 열병식 참석해서 악수하고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따졌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명분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먼저 북한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은 시진핑이 먼저 사실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은 건데 예. 뭐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워낙 김정은 정권을 싫어한다 할까? 뭐 좋지 않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방문을 막상 하게 되면은 뭔가 실리를 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황금평이라든가 낮은 선봉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시진핑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동결을 지금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 발사 문제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 정권이 과감하게 황금평 투자라든가 낮은 선봉 투자를 허락을 할 것인가? 김정은이가 갔다고 그래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지금 물밑 조율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이제 북중 간에 현재 좀 묶여 있는 사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북중 간의 어떤 물꼬가 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상회담까지는 어렵더라도 뭐 고위급 접촉이나 어떤 교류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포석이 깔리리라고 보는데 아마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 간다면 이 네.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이번 9월 3일에 우리 김정은 제1비서가 가니까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는 지금 뭐 북한이 커다란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일성 광장에 최소한 이거창 총리쯤은 좀 와달라. 아마 이런 뭔가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이 김정은 가고 이거창 정도 온다면은 뭐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계산 하에 이제 아마 갈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이제 전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그야말로 하부 구조, 황금평이나 이런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막힌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간다고 해서 또 뭐 이거창이 온다고 해서 북중 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어떤 4차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라든지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금 뭐 동창리에 무슨 발사대를 67m까지 올리고 하지만은 예. 9월 3일 이전에는 아마 좀 미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대한 이야기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집권 초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현지 시찰 모습이라던가 공개 활동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빈도수가 많이 줄었어요. 집권 초기 때랑 비교해서는. 이제는 본인의 이미지나 어떤 그 체제를 어느 정도 좀 굳혔다라고 자신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문화 분야라든가 정치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가 그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군사 문제가 중요한데 지나치게 사회문화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뭐 예술단 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았거든요. 뭐 유락시설을 방문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러한 여론도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군사 문제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2013년 3월 31일 날 병진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자기의 이제 대전략인데 그래서 결국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 집착하기 위한 그런 행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과연 잘 굳혔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3년 지났는데요. 그렇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정치적 분야에서는 이제 거물들을 너무나 많이 숙청을 했기 때문에 네. 민심을 달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는 그 일거수일투족의 정치적인 의도나 배경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 활동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군사 안보, 경제 군사 분야 이쪽의 활동은 늘었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행태론적으로 일단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권력을 넘겨받다 보니까 네,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돌아다녔지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달라지지 뒤에서는 뭐 그야말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좀 그 행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은 10월 10일에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제 5차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뭔가 북한의 진로 또 김정은 체제의 전환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외부적 세계를 향한 변화의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김정은이 거기서 할 보고 준비라든지 권력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자기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다니는 건 좀 삼가하고 앉아서만 머리를 쓰는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변화의 제스처도 있지만 사실 뭐 광복 70주년인 해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을 나눴던 9월 3일 열병식도 있고 또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들 속에서 북중 관계도 그렇지만 또 남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변화의 조짐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너무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 문제 앞으로 이제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때 어떤 네. 문제가 발생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역시 오히사 조치 해제 문제가 걸려 있는데 북한의 이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징후랄까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남북 관계 또 북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 남북 관계, 북중 관계 걸림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뭐 걸림돌은 아무래도 북한이 8.15 광복 또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뭔가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예. 이 뿌리를 내리는데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남북 관계로 이제 부각시키면 이게 화해 협력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게 결코 좋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북한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10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남북 관계는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지금 이효 여사의 또 방북도 있지만 여기서 무슨 메시지들이 오갈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남북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져다 주기에는 이미 분위기 자체가 너무 그런 좀 북한으로 말하면 좀 이념적이고 혁명적인 분위기를 북한이 원한다. 이런데 네. 아마 그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북한 동향, 최근 동향들 좀 짚어봤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남북 관계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북한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그리고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